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오늘로 석 달이 넘었습니다. 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싸움도 석 달이 넘었는데요. 지금 그 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 누구인지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린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만들어 오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분쟁적, 내전적 제3세계 현장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해서 국제뉴스를 전하는 PD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사기획 창팀이랑 같이 미얀마 취재도 하셨는데 미얀마랑은 또 어떤 인연이 좀 있으신지. 미얀마 이렇게 취재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군부 독재 정치가 굉장히 오래된 진짜 전통 깊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저항이 계속 잊을만 하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독재 정치가 있는 나라들 중에 다녔던 나라들 중에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저항이 좀 심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고 총 7번 정도 갔었고, 2012년 이후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취재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다시는 군부 정치가 들어서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예측이 이제 이번에 빗나갔던 것이 저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샤프란 혁명 때만 해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현장에서 취재했죠. 예. 군부가 전면 다 통제했어요. 뭐 바다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 그 다 통제를 했고, 국내외를 할 거 없이 취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화했다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외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CNN이 그나마 군부와 협상을 통해서 잠깐 들어갔죠. 사실 저희 창 제작진도 이번 취재를 시작하면서 바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결국 끝까지 허가가 안 나와서 못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주요 인물들 포함해서 시위대를 화상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먼저 그 이른바 시위를 이끌고 있는 MZ세대, MZ세대 지도자들 3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별명이 판다라고 붙은 그 웨이모 나잉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판다 이 웨이모 나잉 씨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부터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거기 목묘화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 사실 목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에서 2월 7일 날 처음 시위가 일어나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거 사진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농촌 도시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목묘라는 도시 이름 처음 들어봤고 접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한 사람이 판다였어요. 판다는 실제로 영어 엄청 잘하잖아요. 제일 잘했죠. 계속 소통을 했고, 목유화 시위 상황이라든지 또 그날 뭐 사상자 또 목유화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단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게 됐고, 그래서 목유화의 저항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죠. 실명은 웨이모 나잉이잖아요. 그 별명은 왜 판다라고 붙은? 판다의 인기는 목묘화에서 엄청났어요. 그걸 내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판다가, 그러니까 이 시위의 시작이 오토바이 소리예요. 진짜 일부 사람들만 인터넷을 쓰게 된 거예요. 군부가 인터넷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근데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면 사람들이 채비를 하고 있다가 시위 시작하는구나 하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맨 앞에 판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를 다 끌고 막 우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 소리가 쫙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목묘화 그 시민들의 저항의 상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다 자체가 그러고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무슨 음악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막 등장 음악 같은. 그러면서 그 모습이 이제 판다 닮았다. 외모가. 예. 예, 근데 판다가 약간
거기에 이제 무슨 전설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행운, 그 다음에 뭔가 그 판다를 신성시하는 그런 게 옛날부터 뭐 약간 토테미즘 같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판다고 외모도 판다 닮았고, 그러니까 이게 난세의 영웅이란 막 그런 것들이 막 붙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판다가 약간 학생처럼 막 나타났는데 한 4월 말쯤 됐을 때는 꽃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런 영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판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그러니까 알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그랬어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예쁜 노란색 꽃 같은 것도 많이 걸고 있고, 또 보면은 그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이렇게 판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던데. 판다 수비대. 판다 수비대. 판다가 그 원래는 양곤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진짜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2월 1일 날 쿠데타가 나고 바로 그 목묘하러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양곤은 나 아니어도 저항 시위를 끌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목묘하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갔던 것이다. 그래서 목묘하러 가서 한 게 뭐냐면 스트라이크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의 목묘하 대학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총학생회 같은 조직과 스트라이크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파업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리더가 바로 판다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무슨 부장도 있고 무슨 선전부장도 있고 조직국장도 있고. 그렇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다 수비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금 판다가 옆에 있었던 측근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사실 보도를 해드렸는데, 판다가 시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고 그 이후로 바로 군부에 체포가 된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제 생각엔 판다도 자기가 체포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알았던 것 같거든요. 남겼던 말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인터뷰를 원했어요, 언론하고. 그거 중에 하나가 한국 언론과 먼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고,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수치 여사도 국제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가택연금을 당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 또 하나는 자기가 잡혀갔을 때를 대비해서 깐웨이표 2인자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체포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까네이표라는 분이 목묘와 시위를 이끌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판다하고 동갑인데 이 청년도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 거의 매일 시위를 이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란 게 판다가 잡혀간 날도 시위는 더 이상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목묘와 시민들한테. 근데도 뭐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시위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까네이표가 바로 그 시위를 이끌고 오늘까지도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까네이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갔는데 원래 시위하러 가는 장소에 군경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러 가다가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시위를 하고 거의 숨바꼭질을 하면서 그 위험한 시위를 그래도 계속 이어서 하더라고요. 판다가 남긴 연설 같은 거 보면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남겼던데, 아마 목묘와 시민들이 그 뜻을 또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판다가 저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목묘화가 미얀마의 광주다, 그 말을 계속 했어요. 판다도 광주에 대해서 그럼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고 광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 시민들이 역사를 쓰고 있는 거다 지금. 자기는 그 한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뭔가 타협을 하거나 자기가 멈추거나 그러면
뭐라고 쓰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그럴 운명일 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건가를 더 무서워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몽유아에 판다가 있다면 또 만달레이에는 이 타이자산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있다. 또 이 타이자산은 특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냄비 두드리기나 이런 좀 거리의 시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딱 거리에 나온 인물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타이자산은 어떤 인물이고 왜 처음 그 시위를 시작했을까? 타이자산이 저항시 최초로 이끈 청년 지도자죠. 그 2월 1일 날 쿠데타가 나고 2월 4일 날 그 도서관에 먼저 갔대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먼저 연설을 했대요. 우리가 이 군부 쿠데타를 받아들일 거냐. 그랬더니 동료들이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 바깥을 나와서 최초의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월 4일이었고 의대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의사로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도 사회봉사에 뜻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위대 맨 앞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끌었고 또 군부가 그 진짜 어마어마한 현상금이에요. 그 지금 뭐 미얀마에 엄청난 흉악범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중하게 여긴 거죠. 중범죄라고. 그래서 800만 원, 우리 돈 800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델라의 저항 시위를 꿋꿋하게 이끌고 있고 또 판다가 잡혀간 뒤로 되게 겁먹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저항 시위의 맨 앞에 아직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이 시위를 이끈다는 거에 대해서 미얀마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판다처럼 이렇게 끌려갈까봐 사실 되게 안타깝기는 해요. 네, 걱정도 되고. 네. 진짜 3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평범하던 사람들이에요. 타이자산은 그냥 의료 봉사나 하고 사람들한테 코로나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계몽운동 정도 하던 평범한 청년. 그리고 판다 또한 양곤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이렇게 하던 정말 평범한, 양곤에서 흔하게 보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완전 스타로 만들어 놓은 게 이 군부 쿠데타예요. 쿠데타가 나는 그 2월 1일을 기해서 투사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저도 이상한데 그들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견디고 지금까지 저항 시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이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곤에는 또 이 이틴자 마웅이라는 젊은 여성 지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양곤의 저항 시위를 누가 이끄냐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걸 여성이 이끌었다는 거가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틴자 마웅이 맨 앞에 그 시위를 이끌 때 양곤은 틴자 마웅이 이끄는구나. 또 그 플라잉 따야라고 그 공업 지역이 있어요. 피해가 엄청 컸던 지역. 네, 근데 거기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그 공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공들이 있어요. 그 여공들한테도 그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그런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아무도 그 로힝야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했어요, 사실. 미얀마 내에서. 그렇죠. 그 버마족 안에서는 로힝야족이 말하자면 종교도 이슬람이고 외국인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 로힝야족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불교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힝야족이 굉장히 반감이 컸고 그랬던 상황에 정말 인권의 문제로 바라봤던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로 문제 제기를 그 사회에 했던 정치인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저항 시위에 선두에 섰던
그런 지도자인 거죠.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장악한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 민족 통합 정부를 출범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내각 명단에 이 에이틴장 마옹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통합 정부라는 게 이제 NUG인데 민주 진영에서 그걸 추진해서 그 우리 생각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통합 정부 안에 틴자 마옹도 차관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틴자 마옹은 정치인의 길을 처음부터 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NUG의 차관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미얀마 정치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일단 이 세 명이 중심 인물로 떠오르긴 했지만 지금 사실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그 소위 말하자면 MZ 세대라는 사람들이 미얀마 내에서 어떤 분위기로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독재국가나 이런 데를 취재를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독재국가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처음 시위 나갈 때 거의 뭐 이벤트, 대학교 행사처럼 막 마치 뭐 축구 관람하듯이 얼굴에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제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다 대고 쏠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느낌으로 아는데 이들은 그게 머리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실감은 안 나죠. 막상 총을 쏘고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피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3월 달부터는 현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분노의 시기예요. 3월 달부터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도 싸우겠다. 그래서 막 새총 들고 뭐 이렇게 모래주머니 쌓고 막 그러면서 막 저항하겠다고 막 덤비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안방 그렇게 해도 민간인이잖아요. 비무장 민간인. 저 사실 상대가 안 되죠,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더 희생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너무 많은 희생자가 있으니까 한국도 민주화되는 데 있어서 40년이 걸렸다. 원데이, 투데이에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 투쟁을 생각을 하고 소중한 생명을 좀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면 도끼 눈을 뜨고 안 된대.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말을 하냐면서 군부랑 결탁했냐고 나보고 감정적으로 나와요. 이게 이미 마음과 충격이 큰 상황. 정말 감정적으로 나와요. 난 너랑 대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2월 달엔 저도 영상을 보면 무슨 공연하는 영상도 있고 굉장히 약간 밝은 분위기였다면 희생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3월에는 그런 거의 분노로 들끓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근데 4월, 5월로 넘어오면서는 사실 거리 시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완전 공포죠. 체포가 어마어마해요. 미얀마 불면증이라고 밤에들 그렇게 쳐들어와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밤에 잠들을 못 자는 거예요. 겁나서. 이 미얀마에 새벽 1시만 되면 전기가 다 나가요. 그리고 아침 9시까지. 그 전기를 끊고 그 시간 동안 군인들이 밤에 막 미쳐서 다 돌아다니고 체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다 잠들을 못 자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그 양곤 시내 사람들이 막 그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을 강제로 체포해 가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죄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으니까 아예 안 다니는 거죠.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완전히 공포. 그래서 시위가 열려도 큰 길가에선 절대 열 수가 없고 그런 골목 같은 데서 게릴라 시위로 열리는 플래시몹처럼 열려요. 그리고 잠깐 사진 찍고 싹 흩어지고 그래서 SNS 정도에만 올리고 그래도 이거라도 끊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2021년 봄의 혁명, 이제 사람들이 봄의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이 봄의 혁명은 미얀마 사회에 어떤 걸 남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미 남겼다거나. 제가 2012년 이후에 여기 미얀마 취재 갈 일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쿠데타가 이 많은 청년 지도자들과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심어줬잖아요. 그 쿠데타 한 번이 미낭 플라잉이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민주주의 없으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를 이 쿠데타를 계기로 깨닫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는 절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 혁명 시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은 되게 막 그 사람들이 힘들고 아니 어떻게 탱크 뭐 이런 거 앞에 민간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근데 저항 의식이 그게 진짜 탱크하고 총보다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탱크 전투기가 정권을 잡는데 절대적이라면 전 세계 모든 정권이 다 탱크하고 전투기로만 다 정권 교체가 돼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힘 모으는 그 힘, 그게 더 무서운 거고 그걸 미얀마 사람들이 피플스 파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더 많이 경험을 했죠, 우리 역사에.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하도 이제 이번 쿠데타 이후에 저항 시위가 한국의 광주 민주화 항쟁과 비교되면서 물어봐요.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드라마 결론을 물어보듯이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신들의 미래 같은가 보죠. 근데 제가 한 대답은 뭐냐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적어도 군인들이 총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감금하고 정권을 빼앗는 일은 없다. 그리고 적어도 군인들이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군사 작전을 해서 시민들 머리에 총을 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불가능하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만들어냈다.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안심을 해요. 미얀마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서 앞으로 그럴 일은 이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게 희망을 갖고 안심을 하더라고요. 이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는 되게 영화 같은 꿈 같은 얘기가 돼서 한국의 이야기들이 자기네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이제 그 청년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되게 거룩한 분위기에 막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실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가 딱 끝나고 뭐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약간 마음이 청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아이유 팬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러세요. 그나마 지도자들이 아이유 팬이에요. 저 블랙핑크 팬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짠한 거예요, 나는. 그게. 평범한 청년들이었다는 마음. 네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 사인을 내가 받아주도록 할 테니까 꼭 잡히지 말고 이기라고 막 그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취재하면서 되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취재진으로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비장하게 막 접근했다가 청년들 이렇게 취재하면 엄마 마음으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요. Are you okay?
그리고 옛날에 판다 했을 때는 이제 판다 오케이. 뭐 그리고 요새는 이제 까네이페 오케이. 뭐 이런 대화가 되게 슬픈 거죠. 근데 계속 무사하기를 바래요. 저는. 언젠간 미얀마에 가서 실제로 볼 날이 오기를. 아니 목유화가 되게 아름답다고 자기들끼리 꼭 군인들 오라고 오기 전에는 하나요? 아름답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관광청 아까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진짜 놀랐어 내가. 너무 아름답네요. 미얀마 시민분들이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시위대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관심에서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들 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시사기획창 본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함께하신 김영민 PD님께서도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사실 미얀마 취재는 이제 저는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 전 정말 객관적으로 양쪽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제 희생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사실 엄마의 마음도 좀 있죠. 그리고 시위대가 지금 줄어들었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미얀마의 저항은 그걸로만 판단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계속 취재를 열심히 해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사기획창 본편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감상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